여러분, 결혼식은 보통 인생에서 가장 축복받아야 할 날이라고 하죠. 웃음과 박수, 꽃과 음악, 그리고 행복하게 잘 살겠습니다라는 인사. 하지만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 모든 것이 단 1시간도 안 돼서 완전히 무너져버린 결혼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그리고 그 시작은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조용한 침묵이었습니다. 신랑 박준혁 34. 중견 IT 회사 대리 성실하고 무난한 성격. 부모님은 평범한 자영업자였고 큰 탈 없이 살아온 집안이었습니다. 신부 이서연 29. 어릴 적부터 참 예의 바르고 단정한 아이라는 말을 자주 들었던 여자. 준혁의 부모는 처음 서연을 봤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. 아휴, 얌전하고 착해 보이네. 우리 며느리로 딱이야. 그 말에 서연은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웃었죠. 아무도 몰랐습니다. 그 미소 뒤에 숨겨진 긴 침묵의 습관을. 두 사람의 결혼은 빠르게 진행됐습니다. 사귄 지 1년 반, 그리고 어느 날 서연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. 오빠, 나 임신한 것 같아. 준혁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. 놀라긴 했지만 도망칠 생각은 없었습니다. 그럼 더 미룰 이유 없지. 결혼하자. 그렇게 결혼 날짜는 급히 잡혔고 양가 상견례도 빠르게 진행됐습니다. 서연의 가족 구성은 그때 이렇게만 소개됐습니다. 아버지는 안 계시고 어머니랑 살았어요. 형제는 언니가 하나 있는데 지금은 연락 안 해요. 준혁은 깊게 묻지 않았습니다. 가정사에 캐묻는 건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. 그 판단이 나중에 인생에서 가장 큰 후회가 될 줄도 모르고요. 상견례 자리에서 서연의 어머니 김미정은 첫인상부터 강렬했습니다. 말수가 적고 표정 변화가 거의 없었죠. 웃어야 할 때도 입꼬리만 살짝 올릴 뿐이었습니다. 준혁의 어머니가 말을 건넸습니다. 서연이 키우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. 그러자 김미정은 잠시 젓가락을 내려놓더니 담담하게 말했습니다. 아이 키우는 게 뭐가 고생이에요. 다 자기 팔자죠. 그 말에 순간 공기가 멈췄지만 다들 웃음으로 넘겼습니다. 서연은 그 순간 고개를 숙인 채 손톱을 꽉 깨물고 있었습니다. 결혼 준비는 순조로운 듯 보였습니다. 드레스, 예식장, 식순, 하객 명단. 단 한 가지 서연이 유독 예민하게 반응한 부분이 있었습니다. 가족 소개 영상. 그거는 빼면 안 될까? 준혁이 물었습니다. 왜? 요즘 다 하잖아.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. 우리 집은 보여줄 게 없어. 준혁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. 그저 서연이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겠거니 생각했죠. 결혼식이 다가올수록 서연은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. 밤마다 잠을 설쳤고 작은 소리에도 깜짝깜짝 놀랐습니다. 어느 날 새벽 준혁은 화장실에서 서연이 토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. 입덧이라고 생각했지만 문틈으로 본 서연의 얼굴은 고통보다는 공포에 가까운 표정이었습니다. 서연아, 괜찮아? 서연은 급히 얼굴을 닦고 웃어 보였습니다. 응, 괜찮아. 그냥 입덧이 좀 심해서. 하지만 준혁은 보지 못했습니다. 서연이 변기 옆에 쪼그려 앉아 작게 중얼거리던 말을. 이제 다 끝난 거야. 이제 괜찮아질 거야. 결혼식 3일 전 뜻밖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. 모르는 번호였습니다. 박준혁 씨 맞죠? 낯선 여자 목소리였습니다. 네, 맞는데요.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여자는 낮게 말했습니다. 결혼식 정말 하실 건가요? 준혁은 당황했습니다. 누구세요? 여자는 웃지도 울지도 않았습니다. 신부 쪽 가족이에요. 정확히 말하면 버려진 가족이죠. 통화는 그 말로 끝났습니다. 다시 걸어도 받지 않았고 문자도 오지 않았습니다. 준혁은 그날 밤 서연에게 말하지 못했습니다. 괜히 임신한 아내를 불안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거든요. 하지만 그날 이후 준혁의 머릿속에는 계속 그 말이 맴돌았습니다. 버려진 가족. 결혼식 당일 식장은 겉보기엔 평범했다. 혼전 임신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극소수였고 신부는 웃고 있었다. 그러나 예식이 시작되자 이복 언니가 나타났고 준비해온 봉투를 하객들에게 뿌리기 시작했다. 이 결혼 축복받을 자격 없습니다.
봉투 안에는 계모에게 당한 학대 기록과 진단서 사본, 사진 몇 장이 담겨 있었다. 웅성거림이 퍼졌고 사회자의 목소리는 묻혔다. 신부는 처음엔 부정했지만 언니가 구체적인 장면을 말하자 말을 잃었다. 신랑은 멍하니 서 있었고 양가 부모는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했다. 결국 예식은 중단됐다. 신부 측 가족은 언니를 끌어내려 했고 신부는 울부짖으며 쓰러졌다. 식장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그날의 사진은 아무도 다시 보지 않았다. 결혼식장은 그날 이후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. 하얀 꽃 장식도 샹들리에 조명도 그대로였죠. 하지만 사람들 마음속에 남은 건 축하가 아니라 지워지지 않는 균열이었습니다. 그날 이후 일주일, 가족 단톡방은 침묵으로 얼어붙었고 누군가는 몰래 나가버렸으며 누군가는 익십만 반복했습니다. 그 봉투 다들 읽은 거야? 누군가 조심스럽게 꺼낸 말에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. 대답하지 않는다는 게 이미 답이었으니까요. 가장 먼저 무너진 건 새언니, 정확히 말하면 신부였습니다. 신혼집이라 불리던 아파트에서 그녀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. 입덧 때문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입을 열 수가 없었던 겁니다. 그건 다 과장이야. 언니가 원래 정신적으로 좀 불안정했어. 처음엔 그렇게 말하던 사람이었습니다. 하지만 오빠는 더 이상 예전처럼 고개를 끄덕여주지 않았습니다. 욕조에 머리 집어넣었다는 것도 거짓말이야? 진단서까지 위조했다고 생각해? 그 질문에 새언니는 처음으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. 그땐 내가 무서웠어. 엄마한테 거역하면 나도 버려질까봐. 그 말은 변명이었지만 동시에 자백이었습니다. 방관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이었죠. 그리고 모든 화살이 향한 곳. 폭로의 중심에 있던 그 사람, 새언니의 엄마. 결혼식 이후 그 사람은 단 한 번도 사과하지 않았습니다. 오히려 분노했습니다. 그 애는 거짓말쟁이야. 어릴 때부터 문제였어. 그녀는 피해자에게서조차 피해자 자리를 빼앗으려 했습니다. 하지만 이번엔 상대가 달랐습니다. 며칠 뒤 오빠 앞으로 등기 우편이 도착했습니다. 발신인은 법률사무소. 봉투 안에는 결혼식장에서 뿌려졌던 서류의 원본이 들어있었습니다. 진단서, 상담 기록, 학교 상담교사의 진술서. 그리고 마지막 한 장. 아동학대 사실 확인서. 그날 이후 그 여자는 더 이상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. 연락은 끊겼고 소문만 남았습니다. 결국 오빠는 결정을 내렸습니다. 아이에 대한 책임은 질게. 하지만 이 결혼은 아니야. 혼인 무효 소송이 들어갔고 집은 정리됐습니다. 새언니는 친정으로 돌아갔지만 그 집은 더 이상 안전한 집이 아니었습니다. 몇 달 뒤, 우연히 들은 소식. 그 새엄마였던 여자는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다고 했습니다. 혼자였습니다. 그리고 이복 언니는 말했습니다. 난 복수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. 그냥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넘어가면 그날을 또 살아야 하잖아요. 결혼식장은 다시 다른 사람의 축하로 채워졌겠죠. 하지만 그날의 봉투는 누군가의 인생을 되돌릴 수 없게 만들어버렸습니다. 이 이야기는 묻습니다. 가족이라는 이름은 침묵의 면죄부가 될 수 있는 걸까요? 그리고 우리는 어디까지 외면할 수 있을까요?